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새벽을 깨트리는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약 100km 떨어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제4호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체르노빌의 4호기 원전은 만들어진 지 불과 3년밖에 안 되었던 원전이었는데요. 대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원자로를 덮고 있던 무게 약 1000톤의 강철 반응로 뚜껑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자로에서는 무시무시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죠.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자로의 노심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었는데요. 노심이란 핵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의 중심부인데 당시 노심 안에는 약 200여 톤의 우라늄 핵연료가 들어있었으며 엄청난 열을 발생했지만 열을 식히지 못하면서 노심이 녹아내렸고 이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에 있던 방사능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체르노빌을 중심으로 아주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곳곳에는 화재가 발생했고 수백 톤의 방사능, 핵연료와 흑연이 뒤섞여 원전 4호기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당시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4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는데요. 바로 원전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류는 20세기 초에 핵에너지를 알게 되면서 이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한 핵폭탄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1945년 7월 미국에서 최초로 핵무기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실전 투입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핵폭탄의 놀라운 위력을 보고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이었죠. 그는 앞으로 전 세계의 판도를 가르는 것은 바로 핵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후부터 소련에서도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거듭한 결과 1949년 드디어 핵폭탄 개발에 성공했죠.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냉전 시대였고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핵폭탄 수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련이 미국의 핵폭탄 수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었죠. 그러자 소련은 핵 에너지를 폭탄 말고 다른 쪽으로 사용해 미국보다 더 빨리 세계 최초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54년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오브닌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했죠. 이는 소련과 사회주의 체제의 자랑거리가 되었는데요. 자신들은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미국은 전쟁에 이용한다며 미국은 전쟁광이라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전과 홍보를 이어나갔습니다. 냉전 시대의 사회주의 체제와 소련이 미국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련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화력발전소가 세워지면서 농촌에까지 전기가 들어갔고 호롱불 대신에 전구를 쓰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 화력발전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던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는 초기 건설 비용은 비싸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운영할 수도 있고 많은 전력도 생산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매우 효율적이고 실리적인 이유에서 원전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 수많은 원전을 지어나갔죠. 그런데 소련 체제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초과 달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당이 정한 목표는 어떠한 것이든 반드시 이뤘어야 했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목표보다 초과 달성을 강요했으며 초과 달성을 하지 못하면 엄청난 질책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체르노빌 원전을 건설할 때도 목표보다 더 빨리 했어야 했으니 원전 건설 일정을 무리하게 잡았던 것입니다. 1977년 12월에 1호기 원전이 완공된 이후로 1978년 12월에 2호기, 1981년 12월에 3호기, 그리고 1983년 12월에 4호기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원래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지금도 최소 5년이나 걸리고 평균 1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걸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원전을 지어댄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인간들의 무서운 탐욕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원전이 모두 12월에 완공된 이유가 당시 연말까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줬는데 그 보너스를 받기 위해 다음 해로 넘어가기 전에 무리하게 공사를 해버렸던 것이죠. 특히 사고가 발생한 4호기의 경우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이 정해준 12월 말까지 완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 부실 공사는 두말할 필요 없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까지 생략해버렸던 것이죠. 애초에 체르노빌 원전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정하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원전을 만든 사람들은 공로를 인정받아 당으로부터 포상을 받았으며 최고 책임자들인 발전소 소장 브류아노프와 부소장이자 수석 엔지니어 폼인 부수석 엔지니어 갸틀로프는 훈장까지 받았죠.
당시에 이런 상황 자체가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한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잡아야 겨우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 달성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이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당시에도 다양한 원자로 종류가 있었지만 소련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RBMK형 원자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원자로를 안정시키려면 세 가지 필수 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수와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과 감속재가 그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세계 대부분의 원전에서는 감속재로 물을 사용했지만 소련에서 개발한 RBMK의 경우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흑연을 사용할 시 안정성이 떨어졌지만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값이 쌌고 원자로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에도 빠르기도 하고 쉬워서 크게 확장하고 나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체르노빌 원전 사호기는 빠르고 값싸게 짓기 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RBMK형 원자로를 사용했고 너무나 거대한 크기로 원전을 지었기 때문에 핵분열을 줄여줄 섬세한 제어봉 조작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했죠. 이것이 바로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련은 계속해서 RBMK 원전 건설은 늘려갔으며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원전을 짓다 보니 소련 내부에서 원전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소련은 체르노빌 사고 이전의 원전 사고들은 철저히 비밀로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게 된 세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1975년 레닌그라드 원전에서도 원자로 내부의 연료봉이 녹으면서 많은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었지만 소련 정부에서는 연료봉 하나가 파손된 단순 사고일 뿐이라 발표하면서 방사능 유출에 대한 건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원인을 조사한 결과 RBMK형 원자로 설계의 심각한 결함이 원인이었던 것이 드러났지만 소련 정부는 이 사실마저 은폐해버렸고 심지어 RBMK 원자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체르노빌 원전 34호기의 건설 계획을 승인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체르노빌 원전 4호기가 만들어졌고 불과 3년 만에 사고가 나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대처해야 했지만 소련은 이 문제들을 감추기에 급급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당시가 냉전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과학기술인 원자력 발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와 소련의 체면이 크게 훼손된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러다 보니 소련은 원전이 계속해서 안전하다고 선전했고 심지어 RBMK형 원자로는 주전자만큼 안전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련의 에너지 장관은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방송은 불법이라며 처벌한다고까지 했죠. 그러나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당일에 있었습니다. 바로 폭발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예정된 안전 실험 때문이었죠. 만약 정전이 되었을 시에도 냉각수가 순환하면서 원자로를 계속해서 식혀줘야 하는데 정전이 되면 냉각수를 돌리기 위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기 전까지 약 1-2분간의 시간 동안 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분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원자로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관성으로 돌던 터빈이 만들어내는 전기로 전기가 공급될 때까지 냉각수를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죠. 이 실험은 사실 이미 3년 동안 여러 차례 실험을 진행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었는데 원전의 책임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전 실험을 끝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폭발 하루 전날인 1986년 4월 25일 금요일 실험을 준비하던 원전 4호기 기술자들은 정전 상황을 가정해 원자로의 출력을 절반으로 낮춘 상태로 비상발전기의 전원까지 꺼놓았죠. 그렇게 전력 생산량이 반이나 떨어지게 되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전력 담당 공무원이 체르노빌 원전에 전화를 걸어 당의 생산 목표량을 맞추려면 전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력 생산량을 낮추지 말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체르노빌 원전 책임자들은 날짜를 다시 잡지 않았고 원래 예정 시간보다 하루가 늦춰진 4월 26일에 절차와 규정, 안전까지 모두 무시된 상황에서 실험을 강행하게 되죠. 거기다가 새벽 1시에 실험을 하다 보니 밤 12시에 교대 시간이 되자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던 담당자들이 퇴근해버렸고 실험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험 자체를 처음 해보는 신입 엔지니어들로 담당자가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 중대한 일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실험을 하는데도 원자로 근처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 실험 상황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안전 실험이 시작되었죠. 무엇 하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려고 출력을 낮추려는 순간 반만 낮추려고 했던 출력이 생각과는 다르게 바닥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험 책임자 갸틀로프는 다시 출력을 높이기 위해 원자로 내에 있던 제어봉을 모조리 빼버리라고 지시했죠. 원자로 안전 규정상 제어봉은 최소 15개 이상이 꽂혀 있어야 했는데요. 실험을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기 위해 이 안전 규정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당시 직원 중 한 명이 너무 위험하다며 실험의 중단을 요구했지만 갸틀로프는 이를 묵살해버리고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핵분열을 제어하던 제어봉을 거의 다 빼버리니 결국 원자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죠. 이에 갸틀로프는 원자로의 비상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원자로 안에서는 태양 표면 온도만큼인 약 6000도의 열이 한순간 발생하면서 원자로 안에 있던 물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렸고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원자로가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며 폭발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4분경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체르노빌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소련의 대처는 정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하지만 몇몇 영웅들이 탄생하기도 했죠.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새벽을 깨트리는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바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호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이 폭발로 인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4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유출되었죠.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소련의 대처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요. 오늘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이후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고 충격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로가 폭발했을 때 사호기에서 근무 중이던 200여 명의 직원들은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자로가 폭발해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달궈진 원자로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 밸브를 열러 폭발 현장으로 달려갔던 직원들도 있었죠. 하지만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다 보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구토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의 증상은 끔찍했는데 불이 닿지도 않았지만 온몸은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상태였으며 이 화상 자국은 전신으로 점점 번져갔죠. 피부색도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짙은 흑갈색으로 변해갔으며 나중에는 피부가 낫장처럼 한 장 한 장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폭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체르노빌 직원들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대충은 알고 있었고 현재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방사능 수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고가 벌어지자마자 책임자였던 갸틀로프가 측정을 해보니 시간당 3.6 렌트겐이라는 수치가 나왔던 것이죠. 방사능 수치가 시간당 8,000 렌트겐의 사람이 노출되면 바로 즉사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적은 숫자인 3.6 렌트겐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점은 당시 갸틀로프가 사용한 방사능 측정기는 측정할 수 있던 최대 방사능량이 3.6 렌트겐밖에 되지 않았던 소형 측정기였던 것이죠. 나중에 사호기 근처에서 고성능 측정기로 다시 측정했을 때 시간당 1만 렌트겐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사능에 피폭된 건 직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폭발이 일어나자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 전화가 갔고 이에 14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했죠. 그리고 새벽 동안 2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되어 다행히 사호기 주변의 화재와 3호기 지붕에 붙은 불을 진압하면서 3호기까지 폭발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방사능의 위험성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그 이유는 전 세계가 핵 경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에서는 방사능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투입된 소방관들 역시 방사능을 막아줄 방호복도 갖추지 못한 채 사호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무사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밤새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들이 여기저기서 구토를 하며 쓰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는데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새벽에 발전소장 부류아노프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이를 가볍게 무시해버렸고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알려 대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묵살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부류아노프는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고르바초프에게 연락해 사호기에서 불은 났지만 원자로는 안전하다고 거짓 보고까지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방사능 수치 역시 안정적이라고 하고 피폭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고가 터지고 나서 9시간이 지났을 때 소련 강요회의 부의장인 셰르비나와 군인과 과학자 대표들이 현장에 오고 나서야 발전소장의 보고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자로가 폭발해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상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곳에 인구 5만 명의 프리페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육안으로도 체르노빌 원전이 보였을 정도이니 이미 이곳에도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도시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정부의 대응은 충격적인데요.
무시무시한 방사능이 도시를 덮치고 있었지만 대피하라는 안내방송 한 번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프리페트 시민들은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발이 있은 지 36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도시 곳곳에서는 대피용 버스를 타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고, 그곳의 사람들은 갑작스레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급하게 떠나야 했죠.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가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4호기 원자로 안에서는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소방관들이 연신물을 뿌려댔지만 원자로 내부의 불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대책위원회에서는 헬기를 이용해 모래와 납 그리고 붕소 등을 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방사능 피폭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조종석 아래에 납으로 만든 총알들을 깔았으며 납판을 대기도 하면서 임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이미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내뿜고 있던 터라 그것을 막을 길은 없었고, 그렇게 조종사들마저 방사능에 피폭되었습니다. 다행히 소방관들과 조종사들이 목숨을 건 사투를 펼친 덕분에 이틀이 지나자 화재는 서서히 진압되어 가고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원자로 내부에서는 계속 핵분열을 하면서 막대한 양의 방사능을 분출하고 있었고, 이 방사능 물질은 이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붙였기 때문에 주위 나라에서도 알 길이 없었지만, 이를 최초로 알아챈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바로 스웨덴이었죠. 폭발이 있고 3일째가 되던 날 월요일 아침에 스웨덴 스톡홀름의 포르스마르크 원전의 직원들이 출근한 뒤 갑자기 방사능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던 것입니다. 이에 큰일 났다 싶어 원전을 조사했지만 내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어디서 이 방사능이 흘러왔는지 바람의 방향을 통해 추측해보니 그곳은 바로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이었던 것입니다. 체르노빌과 프르스마르크 원전까지 직선거리가 약 1100km나 되는 엄청 먼 거리였는데,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그 먼 곳까지 날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체르노빌로부터 뿜어져 나온 방사능은 유럽의 몇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전문가들을 통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소련 정부의 대처 방안은 계속해서 비밀로 한다였습니다. 원전 폭발 사고는 소련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정보만 발표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사고 6일째인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노동절은 모두가 쉬는 날이었으며 키예프에서는 대규모 노동절 행사까지 예정되어 있었죠. 당연히 소련 정부는 행사를 취소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게 맞는 대응이었지만 오히려 행사를 진행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행사를 취소하면 국내외에서 의심을 살 수 있고 행여나 진실이 알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키예프 시민들은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이들과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키예프 사람 중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말았죠. 하지만 소련은 계속해서 모른 채 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원전 내부에서 타고 있던 해결료 200여 톤이 바닥에 시멘트를 녹이며 마그마가 되어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들이 뿌렸던 물들이 그곳 아래의 탱크에 가득 고였고, 만약 방사선 마그마 200톤과 엄청난 양의 물이 만나게 되면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것이죠. 서둘러 물을 빼지 않으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뒤늦게 키예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키예프 주민 약 50만 명이 급히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한편 또 한 번의 대형 폭발을 막으려면 아래에 고여있는 물을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수동으로 뺐어야 했는데요. 불타고 있는 해결료 바로 아래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돼 있을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받은 직원 중 3명이 지하로 내려가 물을 빼내겠다고 지원했죠. 그렇게 그들은 방호복은 없이 잠수장비만 달고 원자로 아래 지하복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방사능 마그마가 녹아내려오는 구간도 있어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위험 구간을 지나 지하실에 물을 빼는 데 성공했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대폭발의 위험을 막아낸 셈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소련 정부에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지만 주변 국가들의 진실 규명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사고 발생 19일째인 5월 14일이 되어서야 고르바초프가 원전 사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연설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모든 걸 숨긴 소련 정부의 태도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폭발 후 21일째가 되는 5월 16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타고 있던 해변료가 땅을 파고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고, 만약 그렇게 돼서 지하수와 만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대책위원회는 토론 끝에 원자로 아래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 해변료 아래쪽에 냉각장치를 설치해서 해변료를 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광부들을 소집했는데 이때 모인 광부들이 400여 명이나 되었죠. 그래서 원자로 아래까지 내려가는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 땅굴 속 작업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땅 밑의 온도는 50도에 육박했고 시간당 방사능 수치도 최대 300렌트겐까지 치솟기도 했던 것이죠. 아무런 방호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보니 결국 광부들 역시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그들 중 4분의 1은 40세가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부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냉각장치를 설치하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방사능 마그마가 땅속까지 뚫고 내려가진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방사능을 뿜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 정부에서는 사호기 전체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자로 인근은 1만 렌트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그곳에서 사람이 2, 3분만 있어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할 원격 조종 로봇을 투입하기로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 불과 며칠 만에 로봇들도 고장나고 말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에 투입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이오 로봇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시간을 계속 지체했다가는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사능 방호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납으로 된 팬티나 앞치마 등 급조된 방호복을 대충 걸치고 그곳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끝내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12일 동안 약 4천여 명이나 되는 일명 바이오 로봇이 그곳에 투입되었죠. 작업을 다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을 느꼈는데요. 작업을 하고 나면 눈이 빠질 듯이 아팠고 입안에서는 금속맛이 났으며 입안이 마비되어 치아마저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작업한 대가로 어느 정도의 돈과 표창장 같은 증서 한 장 달랑 받았다고 하죠. 이 이후부터 소련 곳곳에서 체르노빌 오염 제거를 위해 수십만 명의 사람과 물자들이 체르노빌 원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들 역시 방사능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작업에 투입되었죠. 그러다 결국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방사능에 피폭되고 말았고 끔찍한 고통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사고가 벌어지고 7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드디어 사호기를 콘크리트로 덮을 수 있었죠. 그렇게 간신히 방사능 유출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감추고 사고를 키웠던 책임자 3인은 재판이 열려 각각 10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훗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자 불과 4년 만에 석방되었다고 하죠. 어쨌든 이 사고 이후 많은 나라에서 소련 공산당의 위신은 급격히 추락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소련은 결국 1991년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전 2006년 세계보건기구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암이나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9,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그보다 10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체르노빌이 고향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역시 현재까지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에 예전처럼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으려면 약 2만 4천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죠. 현재도 수많은 나라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무기는 없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니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닌 현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같네요. 지금까지 체르노빌 폭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풍경이 된 요즘이죠. 그런데 혹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전 세계에 유행하며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스페인 독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만 보면 이 질병이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오해를 하기 쉽지만 사실 이 전염병에 그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당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보도검열을 하느라 이 독감에 대해 다루지 못했던 반면 스페인은 당시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검열로부터 자유로웠던 탓에 이 독감을 집중보도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질병에 대한 정보를 세계 각국에 빠르게 전달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대처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질병의 이름 자체가 스페인 독감이 돼버렸으니 스페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병이 최초로 생겨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였던 캠프에서였을 거라고 짐작되며 이후 병사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유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죠. 기록에 따르면 1918년 3월 미국 시카고와 캔자스 등에서 발병자가 생겼다는 게 최초로 보고되었으니 출처로 따지자면 스페인이 아니라 미국 독감이라고 불리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질병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머나먼 옛날의 경우 전염병에 대한 상식이 거의 없다 보니 손쓸 길이 없어 당한 것이라 해도 스페인 독감의 경우는 이미 공중보건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있던
근대화된 사회가 만들어진 후임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그 당시 세계 인구가 약 17억 명이었는데 감염자만 약 5억 명의 사망자는 최소 1,700만에서 최대 5천만까지 된다고 하니 마치 지금의 전염병 사태처럼 그야말로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볼 수 있죠. 1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만 명 정도인데 최소 2배에서 많게는 5배가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세아니아의 국가인 사모아는 인구의 90%가 감염돼서 30%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산마리노는 이 질병 하나 때문에 국가 멸망의 위기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당시에도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생겨났는데요. 미국 시애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대중교통 탑승을 거부했고 또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며칠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엄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도쿄에서도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하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이 스페인 독감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당시 일제강점기였던 한반도에서는 이 질병을 무호년 독감이라 불렀는데 1918년 가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당시 1678만 명의 조선인들 중 무려 절반이나 되는 742만 명이 이 병에 감염되었으며 그 중에서 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3.1 운동으로 희생된 사망자의 수가 약 7,500명인데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의 수는 그 20배가 넘는 셈입니다. 당시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이라고 해서 이 병이 피해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에 있던 34만 명의 일본인 중 약 16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고 그 중에서 1,300명이 사망했다고 하네요. 1차 대전에 참전하지도 않은 조선의 스페인 독감이 퍼진 이유는 바로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군 중 다시 조선으로 배치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전염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 독감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 감염은 1918년 초 미국 중서부에서 시작해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를 거쳐 같은 해 7월에는 호주까지 퍼져나갔죠. 하지만 1차 감염은 조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8월 말부터 시작된 2차 감염이 바로 9월 말부터 만주를 통해 조선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1918년 9월부터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스페인 독감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10월이 되면서부터는 거침없는 속도로 빠르게 질병이 퍼져나갔는데요. 때문에 각지의 학교가 휴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와 관청들 또한 제대로 된 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개성시에서는 한 달 사망률이 평소의 7배까지 치솟았고 충청남도 예산군과 홍성군에서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해 사망자를 처리할 사람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농가에는 사람이 없어 추수를 하지 못한 논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평양에서도 인구의 절반이 감염되면서 집배원들까지 단체로 감염돼서 업무가 마비된 우체국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일제의 총독부가 이 사태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페인 독감의 1차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때도 이 질병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으며 2차 감염이 진행되고 한참이 지난 10월 중순이 돼서야 뒤늦게 관심을 갖고 대비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독부는 그동안 전염병 관리가 식민지 통치의 핵심이라고 떠벌려왔는데 그것이 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뿐만 아니라 일제는 이런 소식이 퍼지면 조선인들의 민심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전염병과 관련된 보도를 통제하기까지 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스페인 독감 또한 영향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까지 조선 총독부는 조선을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한반도를 대신 다스리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정작 대규모 전염병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자 제대로 손을 써보지도 못한 채 그저 구경만 했으며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된 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조선인들의 비위생적인 행동이 이런 참사를 가져왔다고 오히려 조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총독부의 태도는 수많은 조선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점점 높아지던 반일 감정이 마침내 3.1 운동에서 폭발한 것이죠.